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기부금으로 만든 위안부 쉼터를 7년 만에 반값에 가까운 4억 원대에 매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시지가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10일째인 오늘 확진자는 모두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을 몰랐던 인천 초등생 가족이 1박 2일 강화도를 여행하며 수영장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항공과 정유, 유통이 어닝 쇼크 수준의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주유소 줄폐업 사태가 벌어졌던 정유업계는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올 1분기에 다 까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 회사 다 멈췄잖아요. 거의 50% 정도는 거의 튼 거죠. 매출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휴대전화 암호가 2달 만에 풀렸습니다. 유료회원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최고령 코로나 환자인 104세 할머니가 치료 6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한때 폐렴 증세가 악화돼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아 가족은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자 중국은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쉼터 관련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7년 전 정대협이 사랑의 열매 기부금을 받아서 산 곳인데 구입 당시 회계장부 처리로 논란이 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바로 그 다음 날 산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헐값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집의 공시지가는 구입 당시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헐값에 팔렸는지 또 왜 팔았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성 서운산 자락에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대문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란 문구와 함께 정의기억연대를 상징하는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집 소유주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3년 9월 7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입니다. 돈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 원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정대협 측은 나머지 지정 기부금 중 1억여 원을 추가로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은 지난달 23일 이 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값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치면 매입 당시보다 반값에 파는 셈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쉼터의 공시지가는 2배 가까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싼 가격입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는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이게 저희가 딱 정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잖아요.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대협 후신인 정의연은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 전부터 제기됐다며 적합한 의사결정을 거쳐 현재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 쉼터의 공식 명칭은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개념인데 지역 주민들은 할머니들이 방문하는 게 1년에 서너 번에 불과해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쉼터를 관리하며 살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 당선인에게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은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집안 정원과 연못 모두 잘 정돈돼 있습니다. 청소 상태로 봐서 최근까지 누군가 관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곳 쉼터는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이곳을 찾은 건 1년에 서너 차례 정도라고 했습니다. 1년이래야 한 서너 번. 그 할머니들이 와서
며칠씩 뭐 어떻게 있는 게 아닌 모양이 아니고 잠깐 뭐 하러 와서 뭐 쉬고 가고 뭐. 대지 240평, 건평 60평짜리 이 집을 관리한 사람은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거의. 그 아버지 혼자서 여기 있지. 씨라고 해서 그분이 뭐 거기서 거의 상주다시피 했는데 다른 주민은 윤 당선인 부친이 쉼터한 컨테이너에 머물며 집을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거기 그 컨테이너에서 사신다고 집 안에 그 뒤편에 있어요. 정의연 측은 이곳을 할머니들 쉼터로 사용하려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뿐 방치하거나 오용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아버지의 상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윤 당선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수령액만 7억 5천만 원으로 3년 전에 비해서 46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에는 5억 원만 기재가 돼 있고 8억 원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의연 측은 자세한 해명 대신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의기억연대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교육부로부턴 시민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 명목으로 7,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년에 걸쳐 수령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3억 4,308만 원. 2016년 1,600만 원이던 보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7억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년 새 46배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공시했고 지난해에도 실제 수령액보다 2억 원 이상 적은 5억 3,800만 원만 등록했습니다. 국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 기부금 받은 돈들도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해서 감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고보조금은 최종 사업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작성해 처리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조금 회계 논란이 계속되면서 모든 국고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시민단체들이 윤미향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이 피해자들에게 쓰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은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저희 TV조선에 이 할머니와 비슷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기부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쓰여지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보도에 앞서 고령인 이 할머니의 건강을 감안해 이 인터뷰는 할머니의 말을 직접 전해들은 가족과 한 것이며 이 인터뷰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목소리도 변조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정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하며 기부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건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한 번 주지 그거 다 누구 가가면 누구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고요. 정의기억연대는 최근 4년간 49억 2천만 원을 기부금으로 거뒀지만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9억 2천만 원으로 20%가 채 안 됩니다. 많이 서운하고 계세요. 내가 뭐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그동 그렇게 많이 나눴다가 망하는 거. 정의연 등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해선 해당 가족들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 자기네들 예산 부리는 겁니다. 할머니들 그때는 다 위한다 하지만 위하는 거는 손톱만큼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할머니들과 가족들이 적지 않지만 정의연에게 받을 불이익을 걱정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나서가지고 할 입장도 못 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모두 18명으로 대부분 90살이 넘는 고령입니다. 정의연이 주장해온 피해자 중심주의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정의연의 회계 관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윤미향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죠. 이태희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윤미향 방지법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운영 내역을 기재해서 공익법인들의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윤미향 방지법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선의의 기부금이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 수입 5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정의연을 비롯한 대부분 단체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야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도입을 의무화한 유치원 3법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국고보조금 회계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로부터 받은 걸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건데. 야권은 기부금의 일정 비율은 당사자에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인데 기부금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심으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모두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에는 클럽 방문자 위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어제부터는 이태원을 직접 다녀온 사람보다 접촉자의 감염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문자 5명에 접촉자 15명, 그리고 오늘은 방문자 7명에 그 접촉자는 1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천의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쌍둥이 남매와 같은 학원을 다닌 초등학생 확진자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가족 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은 10살 초등생 A양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의 한 학원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휴원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학원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학원 강사에게 과외 교습을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중학생 B양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학생은 당시 이 학원에서 1시간 정도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은 학원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B양과 1분 정도 마주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양이 앉았던 자리를 이용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썼고 확진자 저기는 마스크를 안 쓴 거로 좀 파악이 됐죠. A양 가족은 지난 9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화도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수영장 2곳을 이용했는데 모두 4가족과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첫 번째 수영장에서는 타 가족이 한 팀이 있었고 두 번째 수영장에서는 타 가족이 3팀이 있었어요.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15명. 이 가운데 4명이 3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GPS 추적 결과 학원 강사는 서울의 한 주점 등을 다닌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면서 거짓 진술이 또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한 30대 남성이 외할머니에 이어서 아버지에게까지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직장을 가고 집 근처의 마트 등을 활보한 것으로도 드러나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서울시 용산구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0일입니다. 이 남성은 앞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외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3사람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0일 검체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외할머니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A씨는 검사 이틀 뒤인 12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이다
어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이미 지난 10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할 아버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첫 검사를 받은 1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어제까지 인천 부계동의 자택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친척집, 금천구 건설 현장과 인천 부평동의 병원과 약국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자가격리 안 하고 확인 전화 왔을 때 그러면 뭐 자가에 있다고만 얘기를 했던 건가요? 예, 집에 있다고 대답을 했어. 인천시 부평구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 다른 집단 감염으로 알려졌던 이태원 클럽과 홍대 주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노래방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다녀갔던 노래방에 홍대 주점 확진자가 3분 간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구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관악구 20대 남성 A씨가 찾았던 노래방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저녁 8시 반부터 40분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3분 뒤 서울 강서구 20대 남성 B씨가 들어와 다른 방을 이용했습니다. 사흘 뒤 친구 5명과 홍대 주점을 방문한 강서구 B씨는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구 5명 가운데 4명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포 그 주점에서의 지금 5명 확진은 이태원 클럽 방문과 방문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도봉구 노래방도 연결고리로 의심됩니다. 관악구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도봉구 20대 남성 C씨는 지난 7일 노래방을 찾았고 같은 날 이 노래방 방문자 중 도봉구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다른 방인데 그 안에가 같은 공조 체계로 지금 환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데도 있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노래방에서 발생한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공조로 인한 공기 시스템을 통한 확산 이런 것보다는 비말의 확산 그리고 비말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집단 감염 연결고리로 떠오른 노래방을 매개로 한 코로나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에 재판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도관과 접촉한 검사 또 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피의자도 여러 명이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잠정 폐쇄란 편말이 붙었습니다. 법원을 찾은 사건 관계인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본부장 이름이 지금 다 방을 잡았으니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법원 종합청사 대부분이 폐쇄됐습니다. A씨가 법원에 오진 않았지만 A씨 접촉자 중에서 법원을 다녀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수용자 253명과 또 다른 구치소 직원 20명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심사와 같은 급박한 사건의 경우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A씨와 동선이 겹쳐 어제 격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A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비상입니다. 구치소에서 직원 A씨와 접촉했던 1차 접촉자 중 7명이 이번 주 중앙지검에 소환됐고 검사 34명이 2차 접촉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접촉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며 이동 경로를 포함해 청사에 대한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부터 구속 피의자 조사는 중단하고 사건 관계인 조사 또한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 불안감이 여전한데 내일 전국에서 5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미 2달 넘게 연기가 돼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긴 했는데 응시자가 10,000명이 넘어서 과연 별일 없을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시험장 풍경도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내일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취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 채용 시험은 내일 전국 32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지난 2월 29일 열릴 예정이던 시험입니다. 응시자는 12,000여 명. 인사혁신처는 각 시험실별 수험생 숫자를 기존의 30명에서 15명으로 절반을 줄여 거리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등은 별도의 예비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자가격리자나 간에 열등이 나오는 어떤 의심증 환자 그런 분들은 따로 격리해서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치게끔. 일부 수험생은 시험을 강행해야 한다고 찬성하지만 여기에서 더 연기가 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험 기간이 더 늘어나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고. 일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여파로 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며 반대합니다. 시험 연기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전파되고 또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또 가족들한테 전파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 같아서. 다음 달에는 서울시 공무원 채용과 입법고시, 해경과 소방관 채용 시험까지 잇따라 치러질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청와대 정부가 원격 의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다시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오래된 논란거리인데 이번에는 과연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원격 의료 이거 뭐 때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논란거리인데 이번에는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의 핵심은 언택트, 바로 비대면이죠. 이 코로나 전화 진료가 26만여 건 이뤄졌다는 오늘 청와대 발언으로 미뤄 원격 의료 도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의사협회가 그러나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번에 또 이러다 말겠지 하는 의심도 적지 않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탓인지 분위기가 다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네, 그리고 3일 뒤 대통령 사회수석 비서관을 시작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 성인보 3자부 장관, 그리고 김용범 기재부 차관 등이 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이번엔 뭐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군요. 그런데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 이 두 가지 표현이 섞여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네, 정부 인사들은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늘 이 원격 의료와 비대면 의료는 다르다면서 비대면 진료 체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주당에서도 이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원격 의료는 의료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진료, 즉 전화 상담 처방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는 군부대, 원양 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을 했고 비대면 진료 체제는 이 청와대 입장처럼 코로나 성과를 토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하는데 결국 병원 가지 않고 진료받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격 의료는 이 환자가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해 의사에게 정보를 보내면 의사가 진료와 처방, 나아가서 수술까지 하는 방식인데요.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결국 원격 의료든 비대면 진료든 뭐 추세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건강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는 것인지 좀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찬반 양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또 뭐 의료 서비스 개선, 바이오 융합 산업 발전을 주장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섬을 제외하면 의료 접근성이 높은 편이고 또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환자 상태 판단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반론이 맞섭니다. 환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환자의 이익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제도란 말이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실 돌아가신 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의사 등대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지도 않은데 원격 의료 꼭 필요하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의사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이 의사협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의사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짐작이 되는군요. 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휴대전화가 주거지에서 확보한 것만 9대였는데 이 중 한 대의 암호가 2달 만에 풀렸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조주빈이 체포 당시 필사적으로 감춘 기기여서 추가 공범이나 유료 회원 명단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이 조주빈을 검거했을 당시 집에선 휴대전화가 무려 9대나 나왔습니다. 조주빈이 갖고 있던 아이폰 외에 소파에 숨겨놓은 삼성 갤럭시 폰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주빈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숨겼던 휴대전화의 암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달 가까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오늘 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조주빈이 컴퓨터가 아닌 이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휴대전화가 조주빈의 사기 혐의와 공범관계, 유료 회원 등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가담하는 사람이 적어도 100여 명 이상 된다면 집단 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경찰은 아직 잠금이 풀리지 않은 나머지 휴대전화의 암호 해독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경남의 한 금속 처리 업체 공장에서 자체 제작한 시험 장비를 가동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의 모습입니다. 지붕과 벽 일부가 뜯겨 나갔습니다. 새로 만든 대형 용해로는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소방관들이 구조물에 깔린 근로자를 구조합니다. 세 분이 그 철골 구조물에 이제 계신 상태였고 구조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구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것으로 들고 나오는 형식으로. 오늘 오전 10시 44분쯤 경남 함안의 한 금속 처리 업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A씨와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 공장은 폐유리, 섬유를 녹여 시멘트 원료인 실리카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5톤짜리 신형 용해로를 시험 가동하던 첫날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LP 가스로 1시간 정도 가열해 용해로가 1200도까지 가열된 시점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그 용해로 5톤 용량의 용해로를 LPG 가스로 용해해서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원인 불상으로 폭발한 사고입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용해로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 지난 주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만의 일이 아니죠. 이들의 피해 사실은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이 현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남성이 경비원에게 빗자루를 휘두르고 술 취한 10대는 이유 없이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얘기도 못한 욕을 하냐. 그래서 영상을 하지 말고. 2014년 강남의 아파트에서 입주인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죽음을 택하면서 경비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죠. 유효기간 지난 그 음식도 5층에서 던져갖고 먹으라고 주면서 안 먹는다고 또 사람을 괴롭히고. 6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원통하고 번호고. 그 사이에도 경비원들은 수없이 갑질에 시달렸죠. 폭행과 위협, 욕설은 다반사가 됐습니다. 주차주의 쪽지를 차량에 붙였다고 폭행하고 인사를 안 했다고 발로 차기도 했죠. 그 이조 시대에 자기들의 종 부리듯이, 예?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학대를 해갖고 뭐. 경비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갖은 수모에도 경비원들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신고하려 해도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죠. 경비원은 약자야. 주민들한테 찍히면은 나이를 먹고 짜겠다 싶으니까.
2017년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은 없었죠. 갑질 피해를 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 직종들을 종합해서 일반 형사처벌보다 더 가중하는 처벌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일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최희석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비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던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갑질. 이번에는 끊어낼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5개월여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가 남긴 여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1분기 성적표가 참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2분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는 겁니다. 먼저 지선호 기자가 분야별 실적 살펴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인천공항. 전광판의 비행 일정 안내도 대부분 비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양대 항공사의 1분기 실적엔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한항공이 56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환율 상승을 고려한 단기 순손실 규모는 수천억 원대입니다. 유가 급락과 석유 제품 수요 감소로 휘청인 정유업계는 수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다 까먹었습니다. 유통업계 역시 롯데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80% 급감했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도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3천억 원대 순손실을, CJCGV와 애경산업, BGF 리테일도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를 두고 있거나 미국이나 유럽에 주로 수출을 하는 우리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앞서 지선호 기자가 국내 대표 정유 4개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올 1분기에 다 까먹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넉 달 동안 문 닫은 주유소가 60곳에 달합니다. 이틀에 1개꼴로 폐업한 건데, 그런데 폐업이 어려워서 당분간만 문을 닫겠다면서 휴업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국도변의 한 주유소. 입구엔 땅을 판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주유기 입구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다른 주유기 아래에는 봄쑥이 돋아나 이를 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뿔 뜯으시는 거예요? 쑥이요. 쑥이요? 예, 이 밭이 무겁잖아요. 잠긴 사무실 문엔 전기요금 미납고지서가 끼어 있고 달력은 2016년 2월에 멈춰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보이는 또 다른 주유소. 2층으로 규모가 꽤 큰데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계십니까? 닫혀있네. 취재진이 원주시 국도 7km 구간을 지나는 동안 문 닫은 주유소 3곳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문을 닫는 주유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저기가 먼저 문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닫고 저 앞에 터널 저기 전에는 한 5년도 넘었어요. 5년도 넘었어요. 1995년 거리 제한 폐지 등 규제가 줄면서 주유소가 우후죽순 생겨나 출혈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경기도 파주시 도로변은 300m도 채 안 되는 도로에 주유소 5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가 있어서 이제 다 멈췄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거래처잖아요. 거의 50% 정도는 거의 튼 거죠. 매출 자체가.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물류이동과 여행객까지 줄어 더욱 어려운 상황.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30% 이상이 줄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주말에 여기가 막 그 캠핑장이 많아가지고 유흥인구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국내에 퍼진 1월 이후 폐업한 주유소는 꾸준히 늘어 넉 달간 60곳.
이틀에 한 곳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도로 곳곳에 보이는 문 닫은 주유소들은 대부분 폐업 대신 휴업을 선택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시설 철거 비용 등을 포함해 적어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탱크 하나 빼는데 그냥 350 잡으시면 돼요. 폐업이 됐다 하면 도로 바퀴까지 오염돼 버리니까 그게 이제 복구 비용이 한 1억 넘 있다고 봐야죠. 폐업 주유소의 철거와 정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뭐 산자부 통해 가지고 국회 입법부가 돼야 되는데 입법이 현재 안 된 상태고. 하지만 일부 주유소가 이를 악용해 처리 비용을 세금으로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 문 닫는 주유소 속출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지역 곳곳 흉물이 된 주유소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국내 최고령 코로나 환자인 104세 할머니가 치료 6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의료진 사이에서 꽃님이 할머니로 불릴 정도로 밝은 성격을 지닌 분인데 한때 폐렴 증세가 악화돼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위험한 고비도 있었습니다. 104세 할머니의 코로나 극복기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병원을 나섭니다. 의료진이 할머니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우산을 씌워줍니다. 코로나19 최고령 확진자였던 104살 최모 할머니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포항의 104살 할머니는 지난 3월 확진 판정 이후 67일 동안 힘겨운 치료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할머니는 확진 전부터 가벼운 치매 증세와 하반신 마비, 폐렴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전담 간호팀이 최 할머니를 24시간 집중 관리했지만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2일 염증 수치가 급증하여 체온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최 할머니는 폐렴 증상 때문에 호흡 곤란을 겪으며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주에 걸친 치료 과정을 버텨냈고 지난달 20일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치료하면 나을 수 있구나. 할머니가 고령이지만 이렇게 음성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기뻐했죠. 할머니는 지난 11일 처음으로 음성 결과가 나왔고 어제까지 이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최고령 완치자로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학생 없는 학교의 적막감은 스승의 날인 오늘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깜짝 아이디어에 선생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정준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교실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던 선생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있잖아요. 선생님 창가예요. 깜짝 선물을 발견한 선생님의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은 학생들의 손편지입니다. 색다른 방법으로 감사 인사 전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감사 인사를 영상에 담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힘차게 북을 난타하고 저희들의 이 힘찬 북소리를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유치원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현악기를 연주합니다. 운동장에 모인 고등학생들은 합창으로 스승의 은혜를 기립니다. 대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의 방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로 외출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지난 5월 초, 그러니까 지난 황금 연휴 때 예년 못지않은 외출이 이뤄졌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월 대구 서문시장.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5월 초 황금 연휴는 달랐습니다. 공원은 물론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외출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휴대전화 위치 이동을 바탕으로 모바일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 2월 말 인구 이동은 1년 전에 50%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리고 여성과 아동 청소년, 60대 이상 고령층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장소별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로 향하는 이동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조심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 이동량이 상당 부분 줄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확진자가 줄자 외출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특히 황금 연휴가 이어지던 5월 2일엔 외출량이 1년 전에 82.8%까지 회복됐습니다. 완화된 상주 거리두기여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니까 저 다들 놀러 가고 연휴 때도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외출량은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 소식이 알려진 5월 10일 즈음에도 75% 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손병철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교수를 불러서 이번 총선에서 왜 이렇게 크게 졌는지 강연을 듣고 토론도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통합당은 뇌가 없다, 야당 노릇을 나 혼자 했다고 거침없이 비판했고 일부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이 아픈 지적을 어떻게 들었는지 홍현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보수 정치의 해법을 묻는 통합당의 핑크색 현수막 아래 진중권 전 교수가 앉았습니다. 진 전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통합당은 참패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브레인이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원과 같은 당의 싱크탱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를 탄핵 정권의 패전투수로 규정하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인물만 괜찮다면 또는 웬만하면 이런 건 있는데 웬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진 전 교수는 또 통합당이 막말과 욕하는 것을 야당 역할로 착각했다며 보수 유튜버와 연결돼 광신으로 치닫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1월하고 2월 달에 사실 야당 노릇은 솔직히 저 혼자 했잖아요. 비공개 토론에선 홍준표 전 대표를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집 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며 험한 표현으로 비유했습니다. 통합당 인사들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반성하면서 진보 논객의 독서를 묵묵히 경청하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된 건 혁신의 해법을 찾으려는 통합당의 몸부림으로도 읽힙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 3일 북한의 GP 총격 당시 우리 군은 기관총이 고장나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보도 이미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총이 왜 고장이 났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결론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이지만 왜 점검을 안 했는지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 GP의 총격 뒤 우리 군은 총격 감지 15분 만에 대응 사격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K6 중기관총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K3 경기관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유엔사는 도발 시 그에 상응하는 화력으로 대응을 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교전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북측이 쏜 14.5mm 기관총보다 화력이 낮은 경기관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K6의 고장은 탄환에 화약을 터뜨리는 공이가 파손됐기 때문.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2월 중순 적설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코로나 지침에 따라 이동 점검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월 1회 점검 규정에도 석 달 넘게 점검이 안 된 겁니다. 총기가 발사되는 건 기본이라고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는 궁색한 변명으로. 군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2020년 올 한 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 767억 달러어치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중국 수입액은 600억 달러에 그칩니다. 코로나19의 여파입니다. 167억 달러어치나 부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상기시키며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끊으면 연간 5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협상대로 이행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회계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So it was either stupidity, incompetence, or it was deliberate, one or the other. 트럼프의 측근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은 격한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공격했습니다. 美国政客不应一味甩锅推责，因为这解决不了美国的问题。 시진핑 주석은 내수와 자체 산업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공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엄마가 마스크 때문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팔목이 꺾인 채 체포됐습니다. 아이 눈에 경찰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시 촬영된 동영상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소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20대 엄마.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옵니다. 경찰이 다가서고 무언가 대화가 오갑니다. 곧이어 경찰 여러 명이 뒤따라가더니 엄마의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아이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뉴욕 경찰국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경고했는데 이 엄마가 기침을 해버리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앞에서 굳이 그런 식으로 체포해야 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를 그런 식으로 체포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엄마가 백인이 아닌 걸로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AP는 뉴욕시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체포된 사람의 90%가 흑인과 히스패닉계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2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흑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관련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일기와 계엄군의 군복 등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1980년 7월 신군부의 지시로 제작된 해외 홍보용 기록 영상물입니다. 북한군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역사를 왜곡합니다. North Korean communists continued their provocations. In fact, they launched 4 infiltration incidents around the time Gwangju was taken over by rioters.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당시 공포와 참혹함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한 대학생은 연이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적었고 한 시민은 밧줄로 손목을 묶어 마치 도살하기 위해 묶여가는 짐승과 똑같은 장면이었다며 역사적 비극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대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내가 본 모습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건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계엄령 전국 확대를 의결한 국무회의 의결서와 포고문 등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D 매핑 기술로 재현한 당시 급박했던 광주의 모습과 도청 무기고를 지키다 사망한 문용동 전도사의 시계 등은 관람객을 더욱 숙연하게 합니다. 가슴 먹먹하고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국민들은 폭넓게 용서를 하고 광주를 떠나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5.18 특별전은 오는 10월 말까지 무료로 공개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선생님이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얘들아 종쳤잖아. 얼른 자리에 앉아. 책상 줄 맞추고 교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광명충현초등학교 이현지 선생님의 랩에 다른 선생님들도 사랑의 잔소리를 더합니다.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야 카톡 말고 꼭 손편지로 맘을 쳐대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시 풀꽃의 나태주 시인은 충남 시골 초등학교를 돌며 43년 세월을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도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줄넘기하고 교실에서 오르간 치며 합창을 했죠. 갓 입학한 산골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시골 아이들 때 묻고 흙 묻은 발 씻어주면서 그렇게 살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적막합니다. 텅 빈 교실에서 책상 줄 맞추라고 잔소리할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만든 학교 풍경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마음이 마냥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평택 한국관광고 전교생이 선생님께 선물한 감사 영상입니다. 원격 수업 시작하기 앞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이 축하 영상을 만들어 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성껏 쓴 손편지와 풍선을 아침 일찍 학교 현관에 갖다 놓기도 했죠. 그동안 스승의 날이면 오히려 자괴감이 든다는 선생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까지 따지는 선물 지침, 교문에 써붙인 촌지 사절, 아예 휴업하는 학교까지 선생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풍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유의 온라인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에겐 더 각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티없는 사랑과 진심을 더 살갑게 받으면서 잔소리하고 웃고 떠드는 교실의 소중함을 절감했을 테니까 말이죠. 래퍼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한 노래 다시 만날 때처럼 스승과 제자가 어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딱 하나 그저 너의 삶에 행복한 줄길 더해주는 것. 5월 15일 스승의 날 앵커의 시선은 멀지만 더 가깝게 였습니다. 곳곳에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인데요. 약한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수준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에 머물렀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23도, 일요일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괜찮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탁 트인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낄 텐데요. 특히 해무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200m의 앞도 보기 힘들겠습니다. 해상교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낮 기온은 청주가 25도, 전주 23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를 텐데요.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5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